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백희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사보셨나요? 요즘 암호화폐 가격이 무척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자들이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다가 요즘 다시 좀 내려간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연산해서 채굴해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 한국은행도 코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윤상원 기자가 각국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인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뜬금없이 시작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직독잡설 함께 해주실 이런 거는 안 해요? 옆에는 여전히 남국민 기자가 윤상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맨날 윤상원 기자가 하는 거죠? 아, 제가 이거 소개 멘트를 대본에 안 쓰니까 그냥 안녕하세요를 시작하네요. 그 작가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놀랍도록 기계적인 진행력이. 제 맘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오늘. 근데 폭염주의보 내렸어요.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네, 35도 넘어가지고. 오늘 실내로만 다녀가지고 몰랐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좀 날씨도 그렇고 다 집에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봤을 때는. 그래서 집에서 듣기 좋은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구독자가 확 늘었다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농간에 저희가 다 했어요. 어떻게 1,300명이 넘었던 구독자가 이렇게 확 줄 수가 있나요? 팟빵님,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팟빵님, 저는 약간 아닙니다. 의기소침해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기자는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저요? 저는 계속 그 혐오 기획하고 있죠. 혐오 기획이라고 이제 네. 곧 밀실에서 나가고 이제 후배가 나갔잖아요. 다른 팀으로 가서 이제 저 혼자랍니다. 인사 이동 이후에 밑에 있던 기자가 다른 나갔죠. 팀으로 갔군요. 네. 1인 팀이 됐죠. 거의 뭐 저는 스타트업 미디어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1인 미디어죠. 일당백. 일당백. 일당백이란 말을 기자들이 참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월급을 100배를 달라고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부족할 때 하는 말이죠. 이제 맞아요. 일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기획을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까지 엄청 바쁠 예정이에요. 다들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저희가 얘기를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식으로 비트코인을 다룬 건 이번이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를 다루는 다루는 건 거.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간히 얘기만 하고 사실 다룬 적은 없는데 저도 밀레니얼 실험실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비트코인이 왜 2030 사실 30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20대가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빠져들었는가, 그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취재했던 적이 있었고, 예. 근데 되게 저는 재밌어가지고 그 이후에 약간 남편이 원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이후로 저도 되게 관심을 갖게 됐었거든요. 어허. 그랬다가 완전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대폭락을 했죠. 그때 대폭락을 했을 때 손을 털고 나왔죠. 아, 손절을 하셨나요? 네. 아하. 익절일걸요? 그래도 평단가보다는 비쌀 때 팔았을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 되게 오래전에 사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뭐든 투기를 하려면 일찍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맞아. 투기를 일찍 해야 되고 저도 한 2,200만 원 선인가 할 때 그냥 저는 뭐 왕창 사진 않고 포트폴리오에 한 5% 사놨었죠. 그랬는데 저는 7,000까지는 당연히 못 갔고 한 4,000 좀 넘을 때 팔았나? 어허.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4천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같더라고요. 4천만 원이 네. 딱 그 선이죠. 자, 그래서 책으로 좀 그럼 들어가 볼게요. 가져온 책의 이름이 네. 코로나 화폐 전쟁이죠. 그렇죠. 이게 책이 뭐 암호화폐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암호화폐와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 지난해 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한 뭐 개당 8만 달러? 8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한 7만 이 정도 돼서 한국이 7천만 원이 최고가였어요. 7,900만 원인가 업비트 기준으로 그랬고 한 7만 달러
그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있었으니까. 연말까지 1억 간다에 내가 손목을 걸었다가 지금 이렇게 손목이 잘렸어. 한강에 떠다니는 손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가격이 되게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달러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 시황이라고 하죠. 그 저기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한 3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암호화폐 중개 사이트를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후에 그 이제 그 돈 화폐를 둘러싸고 각국이 어떻게 싸움을 하고 있나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있나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책을 먼저 읽어보셨으니까 아마 이제 이게 디지털 화폐라는 내용이라는 거를 두 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화폐 전쟁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있죠. 화폐 전쟁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교수 순홍빈 순홍빈 교수가 쓴 진짜 역작이 있는데 그거를 좀 오마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야 이거 되게 좀 심도 깊은 통화 정책 관련한 책인가라고 보셨을 텐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자가 기자입니다. 자, 현직 기자시고 방현철 기자라고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이제 한국은행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감독원이 사실은 예전에는 한국은행 소속이었거든요. 은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있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분리가 돼서 금감원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의 지금 옛날 금감원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 입사하신 뒤에 그냥 그만두시고 중국 유학도 가셨다가 다시 이제 조선일보에 입사하셔서 기자 생활을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금감원에서 일을 하다가 기자가 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얼마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던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경제 쪽에는 약간 조예가 있으신 분 같아요. 지금도 아마 뭐 경제부장을 하고 계시려나 그래서 경제 쪽에 오래 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쨌든 책 읽어보면은 저희가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책 내용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가 올해 초중순부터 약간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저기 책이 발견된 거는 지난해 말쯤이니까 좀 잘 포착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에서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다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게 근데 디지털 화폐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CBDC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좀 간추려서 하는 말이고 이게 정확한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CBDC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머니라는 개념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디지털 머니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IMF가 정의한 여러 가지 디지털 머니의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CBDC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형태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10,000원을 디지털로 환산한 화폐라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새롭게 발행하는 화폐라는 건지 아니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지갑에 지금 10,000원짜리도 없거든요. 100원짜리도 없는데 없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디지털 돼 있는데 자꾸 뭐 디지털화한다고 좀 호들갑처럼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무슨 뭐 개발도상국처럼 지폐 쓰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개발도상국에 우리 동남아 놀러 가보면 뭐 외국인이어서도 있지만 동전 많이 쓰고 지폐 많이 쓰잖아요. 그 현지인들도 많이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거 디지털 화폐를 쓰든 말든 솔직히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미 다 쓰고 있는데. 그럼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다 모바일 결제 QR 코드로 되게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은 거지들한테 돈을 줄 때도 QR 코드로 준답니다. 맞아.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참 와닿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다 카드를 쓰고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땡땡페이 같은 그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카드를 긁고 네이버 페이를 쓰고 카카오페이를 쓰더라도 어쨌든 본질은 종이이고 동전이잖아요. 은행에 가서 돈 인출해 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종이와 금속으로 주조된
그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애초에 이 종이랑 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와 그 동전으로 만들지 않고 화폐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만드는 그런 화폐를 그게 중앙은행이 그거를 만들면은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쓰는 돈은 중앙은행이 만든 게 아닌가요? 다 중앙은행이 만든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만든 종이 돈이죠. 근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은 그게 CBDC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폐를 거의 안 써서 이게 별로 큰 변화인지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게 와닿지가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톡에 그 왜 친구들한테 주고받는 맞아. 송금 이런 거 다 카카오톡으로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남은 돈이 있잖아요. 네. 주머니 같은데. 그럼 사실 그게 저는 현금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그러면은 CBDC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본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전 형태로 내 돈을 보관을 해놨다가 그게 장부상 기록돼 있으니까 그게 그 계좌에 입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좌 이체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백 기자한테 돈을 송금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가는 거죠. 장부에서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렇게 돼서 디지털 형태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백 기자는 A 은행을 쓰고 제가 B 은행을 쓰거든요. 네. 근데 제가 B 은행에 있는 10,000원을 백 기자한테 계좌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뭐 컴퓨터로 B 은행에 있는 돈이 뭐 진짜 계좌 이체가 돼가지고 10,000원이 슉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한 돈을 밤 뭐 몇 시까지 딱 끝내고 그거를 나중에 은행들이 모여서 청산이라는 걸 해요. 아, 은행 점검 시간. 그렇죠. 12시 그렇죠, 땡 하면은 돈 안 보내줘가지고 짜증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저번에 백희연 기자가 윤상원 기자한테 10,000원을 빌려주는데 윤상원 기자가 나한테 10,000원을 또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백희연 기자의 돈이 2번을 거쳤지만 나한테 온 거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둘을 중개한 A은행도 일로 와 모여보라 하고 그 다음에 윤상원 기자가 저를 중개한 은행도 있을 거잖아요. 국민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하고 우리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했으면 둘이 모이는 거지. 그래서 너네 장부에서 마이너스 얼마, 우리 얼마 합쳐가지고 퉁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다 합쳤을 때 어느 은행이 어느 은행한테 뭐 최종적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무리 B 은행이 A 은행한테 제가 백 기자한테 10,000원을 줘가지고 10,000원이 갔더라도 뭐 다른 남궁 기자가 A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100,000원을 B 은행으로 이체를 했다면 나중에 그거를 한꺼번에 장부를 정리할 때 최종적으로 A 은행이 B 은행한테 90,000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CBDC를 이용하면은 사실 이런 청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되게 독특한 점이 발생해요. 개인들이 한국은행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백 기자는 한국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사실 은행이나 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 중앙은행이라서 약간 B2B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B2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면은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용하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 개인들에게 계좌를 트고 중앙은행이 거기에 직접 돈을 쏴줄 수 있다는 되게 큰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부 계좌가 우리가 생기는 거네요. 주민등록증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저희들 그냥 원래 쓰던 은행들 쓰면 되는데 왜 굳이 갑자기 잘 있는 현금을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는 건지 굳이 왜 중앙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복잡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좀 겹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화폐의 형태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에도 나오는데 패드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자 이렇게 미국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패드코인이 뭐예요? 패드코인은 패드와 코인을 합친 단어인데 패드는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그 준말입니다. FED. 그래서 그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서 화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야 이제 뭐 중세시대 금주머니 옆에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금화 한 입씩 주거나 뭐 아니면 조선시대는 뭐 엽전을 꿰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시중은행 계좌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중은행을 사용하면은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드신 고령층이라던가 좀 가난하신 되게 그 금융 서비스에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차라리 그냥 패드가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제도 즉 중앙은행이 직접 그냥 계좌를 다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주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본 게 재난지원금 할 때 다 카드사로 저는 카드사 신청해서 그 1차만 받았거든요. 저는 저 못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 거지? 1차 안 받았어요? 1차를 그 왜 전국민 받죠? 다 줄 때. 전국민 다 줬잖아요 그때. 아, 저 받았나? 받았죠.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전국민 다 줬는데 네. 근데 그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은행이나 그 카드사로 신청을 해서 맞아요. 저는 카드사로 해서 카드사 포인트가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라 돈을 쏴주는 건데 지금은 나라와 제가 직접 만나는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에서 남국민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제 은행 계좌를 거쳐야 돼요. 그쵸. 제 카드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쵸. 그냥 전 국민 5천만 명의 계좌를 한 번에 한국은행에 다 열고 5천만 명에 한 번에 돈을 재난지원금을 쏴주자?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은행에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너무 계좌 신용이 낮아가지고 계좌를 못 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그냥 미국은 그게 엄청 엄격해서 계좌 없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한국은 좀 그게 널널한데 그렇구나. 신용이 모자라서 계좌를 못 열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게 엄청 막 서류도 이만큼 떼가야 되고 계좌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다고 어렵고 하고 한국은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요즘도 이제 요즘 약간 엄격해지긴 요즘 했는데 통장 만들기 조금 엄격해지긴 했는데 대부 그래도 통장 때문에 네, 계좌 개설은 그래도 웬만하면 해줄 텐데. 그렇죠. 미국은 한 전 국민의 10% 이상이 계좌가 없다던데 한 4천만 명이 계좌가 없대요.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배경으로 차라리 그냥 중앙은행이 계좌를 만들어 주자라는 그런 금융소외계층 즉 약간 복지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로나19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결제 방식이 늘어나니까 이제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못 나와서 그 이런 비대면 결제 그러니까 계좌가 없으니까 비대면 결제가 안 되고 현금을 못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거 우리 좀 결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마이너하긴 한데 돈을 통해서 전염병이 옮는다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정치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실물 형태의 화폐가 아니면 그냥 뭐 전염병이 옮을 걱정도 없는데 겸사겸사 만드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 뭐지? 한국에 요즘에 가끔 앱 같은 거 쓰다 보면 못 찾아간 뭐 세금 찾아가세요 막 이런 홍보 보는데 그렇죠. 스타트업이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거죠.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아니 내가 뭘 받아야 될지 나라는 알면은 나라에서 나한테 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걸 해야 돼. 뭐 계좌를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환급금을 받고 싶으면 나의 뭔가 계좌를 등록을 해야 나라에서 쏴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 국민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계좌가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다 쌓아주면 되겠죠? 언제든지 내가 꺼냈을 수 있게. 그런 뭔가 나와 국가가 직거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저는 쉬울 것 같지만은 않은 게 네. 사실 어쨌든 그 나라에서 쏴주는 건 쏴주는 건데 어쨌든 은행 계좌랑 비슷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그냥 거죠. 정부에서 연다는 거 하나가 다른 건데. 중앙은행에서 연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솔직히 뭐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좀 한국보다 미국이 상황이 다른 건 생각해요. 한국은 이런 금융 여건이나 IT 기술이 엄청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주로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는 워낙 큰 나라고 거기 배제돼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좀 쉽게 체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이가 진짜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있으면 그냥 현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디지털 결제 뭐 무슨 그쵸. 땡땡페이 근데 이제 할머니 종이도 못 받아요 하면 억지로라도 계좌를 여신단 말이에요.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뭐 그런 혜택을 받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받으려면은
뭐 이런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된다. 이제 뭐 정부 한국은행 계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억지로 열 테니까 그런 유인들이 생기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뭐 여러 주장들이 사실 코로나가 증폭되면서 저 뭐 이런 비대면 결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온 게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취재를 어쨌든 제가 금융수렴이니까 취재를 하면서 저 그 얘기를 들었던 거는 사실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비트코인이랑 페이스북 때문에 이 CBDC 논의가 좀 많이 이제 촉발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랑 페이스북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페이스북이 갑자기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은행들이 난리 난 사건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얘기 있었죠. 작년 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만든다는 뉴스를 내보냈었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DM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리브라라는 코인이 페이스북이 우리 리브라 만들 거야라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라가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코인이긴 해요. 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거나 좀 탈중앙화된 중앙은행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형태로 된 화폐가 맞긴 한데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은 채굴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브라는 리브라 협회라는 곳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왜 우리 비트코인은 이렇게 시황 주식처럼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당 뭐 1리브라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도록 고정이 된 거죠, 가치가. 그래서 돈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그 리브라 협회에 가면은 우리가 뭐 카지노 가서 카지노 칩 바꿔주듯이 그거를 뭐 몇 리브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더랑 비슷하네요. 옛날에 그 USDT 테더도 네. 자기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1달러와 가치를 똑같이 줄 수 있다. 그래서 테더가 한번 이 비트코인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근데 그게 나중에는 터졌죠. 테더가 터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보다 더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렇다고. 난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약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달란트로 바꿔주잖아요. 1,000원에 1달란트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생각나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DM은 어차피 발행처가 이미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러게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라는 건 오히려 허상이고 사실상 그냥 다들 자기들이 뭔가 빅테크들이 자기들도 주도권을 갖고 싶으니까 그렇죠. 만드는 거지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허상인 거죠.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얘네들도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만드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실 대중들이 관심을 받는 거는 한편으로는 관심을 받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갑자기 난리 난 거는 이게 달러랑 환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달러랑 환산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각국에서도 다 비슷한 그러니까 뭐 일정 비율의 가치로 이제 자국의 화폐를 1리브라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러면은 환전 수수료도 사실 거의 없을 거고. 오, 그거는 되게 좋네요. 송금 수수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되게 좋은 사업 모델을 찾아낸 거예요. 이 코인이라는 개념 안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각국의 화폐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지고 약간 전 세계가 네. 하나의 화폐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중앙은행의 그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고유한 가치가 침범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중앙은행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아니 어디에서 무슨 티셔츠 쪼가리 입은 캘리포니아 사업가가 와가지고 화폐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사실 은행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페이스북 영업이익이 한 30조가 넘는데 몰래 리브라 30조 원어치 찍어가지고 자기들 직원 다 주고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주고 하면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리니지처럼 되는 거고 자기들이 NC소프트가 되겠다는 건데 NC소프트가 리니지 안에서는 마구 뭘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중앙은행에서는 그걸 냅둘 수 없죠. 니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되게 시큰둥하다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유럽이 제일 아마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럽의 중앙은행이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의 그 중앙은행과는 이제 힘 싸움이 안 되니까. 근데 미국도 그렇게 뭐 난리를 치는데 유럽이야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쵸. 미국 의회도 반발하고 미국 중앙은행도 반발하고 EU도 뭐 반발하고 그래서 저커버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그냥 일단 그럼 미국에서 그냥 좀 소규모로 시작을 해보겠다. 그리고 뭐 약간 이제 통화도 이제 전 세계 통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리브라, 뭐 한국에 있는 리브라, 프랑스에 있는 리브라 따로따로 발행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약간 일단락이 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엄청 놀랐겠네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네 권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도 이제 아마 그때부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좀 CBDC 발행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일단 1부에서는 CBDC가 뭔지를 알아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